드릴 방송 내용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이 이제 강남에서 이제 $100 지폐를 급하게 사람들이 이제 사모으면서 품질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문제도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 문제도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한국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구두 개입으로 잠시 진정되긴 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이 실무의 책임자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종류의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환율이 상당 부분 이렇게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오늘 우르르 $100 지폐, 금융은 또 경제는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화시에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몇몇 은행들의 뱅크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은 집단 심리가 이렇게 발동이 돼 가지고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신문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강남의 하나은행 지점에서 미국 달러와 $100 지폐, 미국은 $100가 최고죠. $100 지폐가 소진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본점에서 입고될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이런 공지 사항이 붙었네요. 환율 급락에 사두자 우르르 강남은행에서 $100 지폐가 동인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환율이 한 10% 정도 원화 가치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시라든지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게 되면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한 10% 정도 내려가는 것은 아마 한국의 역사상 이렇게 10% 정도가 경제 위기 상황 1997년도 외환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시중은행의 한 지점에서 $100 지폐가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은행 지점이네. 미화 $100 지폐가 이제 고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100 지폐를 사니까 일종의 뱅크런하고 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금 동원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폭락할 기미를 보이니까 미리 이제 서둘러 가지고 내점해서 $100 지폐가 빠르게 소진됐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실린 겁니다. 이 1449원 8전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 전날보다는 33원 8전 정도 떨어진 거니까 전날에 1479원 이 정도까지 됐죠. 그러니까 다른 하나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는 문제없이 이렇게 $100 지폐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주 초강경 메시지를 내보냈네요. 외환당국이 원화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구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외환위기 때에도 초기 대응이 참 미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지방에 강연도 다닐 정도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상황 환율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동하고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인 거죠. 조기에 심리적인 그런 안정을 꾀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외환당국이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원화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구두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가 좀 회복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오전 9시 무렵에 김재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지난 1, 2주에 걸쳐서 1년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원화가치 추락을 진정시킬 그런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발신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당국의 구두 개입 직후에 달러 대비 원화 한 줄은 일시적으로 20원 가까이 하락했다. 그래서 9시 5분쯤에 1465원 오전까지 그렇게 떨어졌네요. 요 근래 146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제 내년부터 매년 현금으로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200억 달러를.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한 4,300억 상당의 외환 보유액을 미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미국채 매입 예상금리는 4.1% 정도 예상을 한 거죠. 협상 당시에.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공사가 갖고 있는 일부 채권도 미국채를 매입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대략 200억 달러 조금 더 외환이 확보될 것이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한 4,700, 800억 정도의 동원 가능한 자금을 미국채라는 채권을 사서 운용을 하게 되면은 200억 정도를 조달해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4.1%입니다. 지금 예상금리가 2.67% 정도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한 1.5에서 한 2%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한 산수를 동원하게 되면은 정부가 초기에 예상했던 산정치가 미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억에서 100억 정도 미국의 국채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그런 시나리오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든지 아니면은 달러와 표시 국채를 해외시장에서 팔든지 외평채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70억 불에서 100억 불을 추가적으로 조달해 가지고 미국의 투자금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매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화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이 연간 150억 불에서 200억 달러가 될 거다. 이것도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4%대 미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인 거죠. 이게 이제 2%대까지 여러분들 내려가게 되면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것이 달러와 표시 미국채를 국제시장에 파는 거죠. 외화 표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 일명 외평채죠. 이게 50억 달러. 그러니까
국회가 2026년도 외평채 발행 한도를 50억 달러로 확정을 했으니까 아마 미국에 보내는 현금 수요를 염두에 두고 아마 발행 한도를 50억 달러로 늘리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돈을 다루는 외환시장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속속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 통화수합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통화수합은 첫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특별하게 통화수합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고 그다음 뭐 두 번째에 한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뭐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꼭 뭐 한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한국이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에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월스트리트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기회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양털깎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양털깎기. 그러니까 헐값에 한국의 자산을 매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래저래 이름 다 스캇 베선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월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상무장관 리트웍 다 월가 출신들이고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 다 월스트리트 출신들인 거죠. 이제 월스트리트 출신들 입장에서야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뭐 어려움이 처하도록 일부러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면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을 특별히 봐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중심으로 보지 말고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모르죠. 뭐 세세하니까 중국은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이렇게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은행에 선물한 포지션 확대하는 것은 이미 허락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 한류 유도 이런 것은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건데 자기의 달러 표시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 한국에 들여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평채 발행하는 거가 유력한 방법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또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풀어가 여러분들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것을 다 이제 염두에 두고 외환시장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제 구두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별 조치가 없거나 조치가 있더라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더 이제 심하게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정권 교체 가능성.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권이 교체될 수가 있으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정권을 교체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없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무슨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되면은 그때는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부활 소식이 요즘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을 많이 줄이고 상당히 성장률도 많이 복원됐다. 그런 정권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 이제 뭐 지금 엊그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은 장기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환부는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 수십 년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방현철 기자가 경제 문제에 좀 조예가 깊은 기자입니다. 연배도 좀 있고 1400조 나라 부채가 울리는 조기경보, 뭐 한국의 여러분들 국가부채가 많다는 거 한 4000조 넘는 거죠. 지금 1400조라는 것은 중앙정부 부채하고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 D1이죠. D1. 이게 여러분들 1400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한번 소개한 바와 같이 4800조가 넘는 거죠. 한국 전체로는 일경 기업 부채 한 3000조, 가계부채 전체 보전금을 합쳐서 한 3000조, 그다음에 정부 부채 한 4800조에서 한 일경 정도 되고 그 가운데 미확정 채무라든지 국가가 연금에 여러분들 지불 약속을 한 것을 다 합치게 되면 광이 넓은 의미의 부채가 480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좁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만 합치게 되면 1400조인 겁니다. 오늘 이제 박현철 기자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기관들 보고서를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가장 많더라는 거죠. 하나는 이제 AI 투자 관련된 거품, 두 번째는 미중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인 그런 균열, 세 번째는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문제를 갖고 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특히 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이 현재 국가 채무 급증 그리고 동시에 원화가 지출하기에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 빚이 무진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 같으면은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떠안기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서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데서 설떡값 출석 떡값을 계속해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중지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빚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산에서 이런 펑크난 부분을 70조 80조를 전부 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메우는 겁니다. 그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집에 여러분들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 가지고 지출을 매년 70조 80조씩 여러분들 국채를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미래 세대의 재원을 여러분 그렇게 약탈적 포퓰리즘이라는 거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신장섭 교수가 용어를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적 포퓰리즘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격차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탈적인 겁니다.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 자기 자식과 함께 빚남기겠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대가 합쳐가 전부 다 약탈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여기 이제 나라 부채 급증에 대한 조기 경보는 이미 채권 시장에서 나온 거죠. 채권 금리가 2.3%에서 3%대를 1년 4개월 만에 넘었는데 그게 정부가 여러분들 국채를 많이 찍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채를 더 많이 찍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국채가 이런 물량이 나오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과 여러분들 역으로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니 국채 금리가 움직이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3%대의 한국 국채 금리가 1년 4개월 만에 3%로 넘은 거죠. 그러면
채권 시장에 관계된 사람들이 앞으로 더 여러분들 채권을 많이 찍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빚을 더 여러분들 얻어가 돈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내년 국채가 여러분 230조 원인데 이제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5년간 국채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살림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200조 이상을 여러분 국채를 찍는 겁니다. 국채를 찍어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국채를 찍어서 이런 국채 찍은 것 중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 거 하니까 먹고 쓰는데 수입을 능가하는 지출을 2025년도만 70조를 쓰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식들 세대에 이런 70조 원을 빚을 떠넘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80조를 넘긴 겁니다. 2023년도에는 58조, 2022년도 문재인 집권할 때는 95조, 2021년도는 100조. 여러분 국채를 문재인이 집권하고 있는 2021년도에 186조를 여러분 찍어 가지고 100조는 지출에 쓰고 그다음에 이런 71조는 여러분 다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지가 다시 빚을 갚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죠. 심각한 문제가 차환용 국채가 2021년도에 38.2%인데 지금은 60.9%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국채를 갚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가 채무를 발행하기 위해서 1년에 1조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속 차환용 국채를 찍는 겁니다. 2025년만 하더라도 230조 이런 국채를 찍어 가지고 그중에 여러분들 세금 수입을 능가하는 지출에 70조 쓰고 그다음에 차환용으로 140조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테이블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정부의 국채 발행액 및 사용처 비중, 여기서 적자 보전이라는 것은 수입을 능가하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 겁니다. 문재인이 2021년 때는 100조 정도를 여러분들 세금 수입 이상으로 썼고 2022년도는 95조 원, 2023년도는 58조 원, 2024년도는 80조 원, 2025년도는 70조 원 정도를 쓴 겁니다. 결혼 안 하죠. 결혼할 행편도 안 되고 결국은 터질 겁니다. 한국은.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공돈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한 방에 날아가겠죠. 그리고 미국으로서 보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화가치의 이런 폭락의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털깎기를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헐값으로 기업을 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표가 현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림을 살고 있는지를 닦아 쓰기 위해 가지고 1년에 100조 정도를 여러분들 국채를 발행하 100조씩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조는 누구 자식 세대한테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 국채를 발행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2021년도에 70조만큼 여러분들 국가 채무를 갚기 위해서 이런 국채를 발행했는데 지금은 61% 140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세금 수입을 능가한 적자를 발생하게 되면은 불효불급한 여러분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만큼을 전부 다 여러분들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빚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빚, 여기 여러분들 방현철 기자가 말씀을 잘했네요.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되면 중앙은행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아마 201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네소타 대학의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 재정의 이론.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런 만연하게 되는 거죠. 인플레가. 그러니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이런 경제위기는 수입을 능가하는 지출이 만성화될 때 발생하게 되죠. 대부분 경제위기가 좌파 정부에서 대부분 여러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시장적인 정책을 대부분 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나라든 다 같습니다.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고 화폐가치가 추락하고 그다음에 터지는 거죠. 경제위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런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희망은 있죠. 그게 그리스의 전형적인 예고 아르헨티나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거를 교체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 집권이 되고 완전히 나라가 뭡니까 그냥 박살이 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여러분들 모습을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한참 쓸 때 한국의 언론들이 많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돈 뿌려가 여러분 경제 살릴 수 있으면 어느 나라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지금 휴유증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리스나 나라를 보면은 선대가 1980년대부터 잘못했지만 선거가 공정하니까 정권을 교체해 가지고 좀 뼈아픈 부분이 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기 이제 오늘 시장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비용을 많이 치르게 되죠. 권력도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날 때까지 축을 고생을 하는 거죠. 언젠가 끝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끝이 있는 거. 북한 정권도 언젠가 끝이 있겠지만 그게 끝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통을 겪었죠.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응준 신이자 소설가가 차우셰스코를 기억하라. 아마 성탄절 날 초대형 그런 궁전에 발코니에 나와 가지고 대중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대중들이 돌변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야유를 하면서 정권이 뒤집어지죠. 그게 12월 24일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두 부부지 않습니까? 집권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냐 한 20여 년 정도 집권했네요. 여기서 이제 발코니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연설하다가 야유를 받으면서 정권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김일성인 거죠. 김일성이. 김일성이가 여러 가지를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글이 짧기 때문에 전문 보시면은 1989년 12월 25일 나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었다. 유혈 민중혁명이 폭발해서 니콜라이 차우셰스코의 24년 권자가 3일 전에 붕괴됐다. 24년 여러분들 집권했는데 완전히 나라 최빈국을 만들었죠. 오늘 성탄절 트로고비슈텔의 한 군부대에서 차우셰스코와 그의 부인 엘레나에 대한 특별군사법정이 열렸고 속전속결로
총살형이 집행됐다. 총살형을 여러분 도망가다가 기사가 협조를 안 해줘가 여러분들 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90분 뒤 오후 4시 무렵에 이 부부는 담벼락 앞에 세워져 총살을 당하고 혁명군부에 의해서 녹화된 영상은 당일 전 세계로 송출됐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듬해에 태어난 차우셰스코는 청소년기에 스탈린을 베드로가 예수님 우르르듯 했고 그러나 훗날 집권한 뒤에는 민족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중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된 바로 그가 김일성이었다. 북한을 방문한 차우셰스코는 김일성의 신구를 보자마자 완전히 매료됐고 자신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얻게 된다. 루마니아로 돌아온 차우셰스코는 자신을 북한에서의 김일성처럼 신격화하고 루마니아를 조지 오웰의 1984년적 북한적으로 지배했다. 24년 지배한 거죠. 동유럽의 최빈국을 만드는 겁니다. 24년 동안.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부를 다 희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고 그 끈을 통제의 끈을 놓치는 순간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유럽에서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미국 건국의 선조들이고 그 사람들은 인간은 완장을 차게 되면 미친 듯이 뭐죠? 백성들을 억압한다는 걸 알고 나라를 50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저는 미국인에게 가장 여러분들 성스럽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하나만 꼽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연방제도를 도입한 것을 가장 최고로 치는 겁니다. 나는 미국이 다른 제국과 달리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미국인들이 건면하고 무슨 미국 기업이 대단하고 물론 보조적으로 도움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만든 다소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연방제도를 통해서 완장찬 인간들이 누가 등장하든지 간에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가장 훌륭한 가장 아름다운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인간은 완장을 차게 되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추구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서 그 완장을 견제하는 끈을 놓치는 순간 그냥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필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완장을 견제하는 힘을 잃는 순간 노예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엽기적인 출산 강요 정책으로 고아의 수가 엄청나게 늘자 차우셰스코의 아이들을 키워서 비밀경찰과 친위대인 세쿠리타테에 대거 충원했고 국민들끼리 밀고하게 만들고 그들을 감시하는 비밀경찰들끼리도 밀고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아이들이 부모를 밀고하게 했다. 차우셰스코 부부의 최후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김정일과 김일성이었다. 특히 김정일은 이 일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절대로 민중봉기 따위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NK 1984 지역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그 다음 문장이 여러분 압권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영준 작가의 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들 유려한 필력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가공할 스케일의 악마들이 아닐지라도 권력의 치에 설쳐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이 망각의 동물임을 절감한다. 차우셰스코마저 무너졌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반드시 끝이 있으며 뻔뻔하고 화려했던 것만큼 더 처참하다. 그런데 끝이 날 때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박살이. 그게 여러분들 비극적인 겁니다. 권력의 끝은 있죠. 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영준 신이자 소설가
소설가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가공할 스케일의 악마들이 아닐지라도 권력에 취해 설치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인간이 망각의 동물임을 절감한다. 차우셰스코마저도 무너졌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반드시 끝이 있으며 뻔뻔하고 화려했던 것만큼 더 처참하다. 그런데 끝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 죽어나는 겁니다. 루마니아가 24년, 베네수엘라가 지금까지 26년, 쿠바가 여러분 66년, 이란이 46년입니다. 46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영준 작가 말씀처럼 끝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있을 때까지 너무나 많은 피해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될지 두 세대가 될지 지금 북한처럼 세 세대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영준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막강한 권력이 반드시 끝이 있죠. 세상사가 다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망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그게 여러분들 가슴이 아픈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 시장은 반격을 하죠. 시작은 보복을 하는 겁니다. 시장의 이름 중요한 신호등 기능을 맡고 있는 가격을 조작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1000배 만배로 돌려주게 되죠. 그래서 현명한 자나 지혜로운 자들은 시장 원리 가격 원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수급의 여러분들 원리에 충실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가격 통제 정책은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연금이 삭감되고 그리스의 많은 자산들이 팔려나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그리스가 유럽연합회원국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여러분들 가격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고평가된 환율로 그리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본인들이 부자다 이렇게 착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펑펑 쓰다가 2012년초 재정위기가 불거져 가지고 채권의 주요한 그런 역할을 맡았던 독일이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격을 왜곡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 사는 비결은 가격을 그냥 억제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은 물 흐르듯이 경제 주체들이 그게 적응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비용을 이런 통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통제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터질 때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문재인이 주도했던 소득 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 무슨 뭐 족보도 없는 이론을 가지고 임금을 올리면 성장이 촉진된다. 그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8,350원을 최저임금을 1030원을 올려놨다면 이번에 가격이 야무지게 조정해 주지 않습니까? 달러화로 여러분들 다 조정해 가지고 5.2% 줄어들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본하고 대만보다도 한국의 제조업 임금이 25% 정도가 높네요. 그래서 오늘 지속 불가능한 것은 없다.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을 합쳐 가지고 회사들을 억압해가 이러면 올리더라도 생산성이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 유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경영자 총연합회에 따르게 되면은 한국 제조업의 상용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 67,491달러로
일본 52,802달러보다 28% 높고 대만보다도 26% 높았다.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런 임금 상승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연간 임금 상승률은 2011년에 2017년 사이에 연평균 33%,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4배로 성장했지만 노동 생산성은 각각 2.5%, 1.7% 거꾸로 떨어졌다. 근로 강도도 많이 줄어들고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고 경쟁력 유지하기가 힘든 겁니다. 너무 많이 쉬고 2024년도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24일 쉬고 25일은 크리스마스니까 쉬고 그 다음 날은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중간 금요일이니까 쉬고 30일인가 31일이냐면 1일 전이니까 또 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세보면 10일 정도 쉬는 거죠. 한국인들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사는 나라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역국가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을 팔 수가 없으면 겨울에 땔감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강남의 그 고층 아파트들이 다 휘황찬양 위용을 자랑하는데 만일 한국 이름 달러를 제대로 못 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중국에 추월당한 여러분들 달러를 못 보면 엘리베이터가 위까지 가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하면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국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 미국 연방공무원 24일 26일 다 쉽니다. 24일 26일 쉬지만 29일 30일 이때는 쉬지 않지 않습니까? 30일까지 근무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1월 1일 날 딱 하루 쉬고 그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출근하지 않습니까? 많이 쉬면은 나중에 힘들죠. 봉급 받는 사람들 뭐 좋겠지만 봉급 주는 사람들이 죽을 맛이겠죠. 생산성 떨어지면은 결국 나중에 시장이 보복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대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당분간은 일본 대만보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 투자를 할 때도 단기적인 그런 문제에 제가 관여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일을 너무 많이 안 하죠. 지금. 일을 너무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쉽지가 않죠. 자, 여기 이제 오늘 국내 문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는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대충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이런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는 게 최고죠. 달러와 자산에. 그리고 뭐 개별 종목들 아마존 뭐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변동성이 크니까 가능하면은 상장지수 펀드 ETF를 선택하게 되면은 대략 5년 후에 10년 후에 자산 성장 속도를 대부분 다 가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뭐 중국을 조금 높게 평가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최근에 중국산
AI 모델 챗봇을 사용해 보게 되면은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미국하고 중국의 AI 모델 개발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네요. 6개월 정도. 무서운 속도로 이름 따라잡은 겁니다. 오늘 자주 소개해드리는 닥터 알렉스 위서너. 그러니까 이분 여러분들 편지만 매일 체크하더라도 기술 변화에 관해서는 상당한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좋은 그런 뉴스 원천을 확보한 겁니다. 닥터 알렉스 위서너. 닥터 알렉스 위서너. 여기 보시면은 23일자 레터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치프 AI의 GLM 4.7이 공개되며 바로 어제 여러분들 공개된 겁니다. 24일 날 폐쇄형 모델 간의 격차를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치프 AI 모델이 아마 오픈소스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개발한 모양입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오픈 AI사라든지 XAI 같은 그런 폐쇄형 모델하고 격차가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여러분들 회사들의 AI 최신 모델하고 한 6개월 정도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제 거대 모델뿐만 아니고 유니버설 추론 모델 같은 효율적 아키텍처가 적은 비용 파라미터로도 고성능을 내며 효율성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여러분들 격차가 이렇게 짧아졌고 대형 모델에 못지않게 적은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성능을 발휘하는 소형 모델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힘, 시장의 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중 사이의 AI 모델의 격차가 6개월밖에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주 52시간 제도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30년까지 전통적인 컴퓨터 랭귀지인 C 코드를 전면 퇴출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한 명의 엔지니어가 한 달에 100만 라인을 재작성하는 속도를 확보했습니다. 자연어와 코드의 경계가 사라지면 누구나 프롬프트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드 언어를 쓰지 않고 그냥 자연어로 모든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숙련도를 갖고 있는 그런 소위 코딩 전문가들, 프로그래머 전문가들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선전에서는 로봇이 홀로 지하철을 타고 배달을 하고 물리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인간의 일상적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는 로봇에 두뇌인 AI 모델이 탑재가 돼 가지고 인간이 하는 그런 노동들을 지적 노동,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인간이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 같네요. 오늘도 보니까 중국에서 로봇이 발차기를 해가 여러분들 상대방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더군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뭐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관찰이 불가능했던 생체 분자의 미세 거동까지 AI가 시뮬레이션하며 기초과학의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같으면 여러분들 오래된 뭐 100년 200년 된 묘비석 같은 걸 판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AI한테 맡기게 되면 판독을 멋지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 미세해진 분야겠죠. 구글의 신규 채용의 20%가 퇴사 후에 돌아온 부메랑 직원일 정도로 AI 인재 시장의 성자 독식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여러분들 굉장히 선두그룹에 서 있는 거죠. 뭐 칩도 갖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갖고 있고 AI 모델도 갖고 있고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유튜브 자료도 갖고 있고 전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클로스오버 금융 모델인 에레보뱅크가 FDIC의 승인을 받으며 암호화폐 시장이 연방보험체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수용하기 위한 그런 법적 제도적 그런 장치 마련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보노디스크의 먹는 위고비 승인으로 비만 치료가 주사기에서 알약으로 전환되어 접근성이 극대화됐습니다. 큰 뉴스겠네. 인류는 AI와 첨단공학을 통해 생물학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수억 년간 쌓아온 진화적 한계를 기술로 해결해 나가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 노력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의학적 생체적 그런 난제들을 AI를 활용해가 여러분들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돼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전설이라는 님이 미국에서 근로기 1일 활성화 사용자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의 보통 분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리서치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로기 압도적으로 여러분 우수하죠. 근로기.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사의 근로 모델이 리서치 연구 분야 특정 분야의 과업을 맡게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주사기에서 알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굉장한 그런 진보네요. 이제 오늘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미중 사이에 격차가 급소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불과 언젠가 하니까 몇 시간 전에 뉴스입니다.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와 함께하면서 최신 기술 동향이나 시장 동향을 몇 시간 간격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송 준비할 때 5시간 전에 올린 겁니다. 중국의 지프 AI 랩에 의해 가지고 12월 22일 날 공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Z가 여러분들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타사 제품들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오픈 AI사 제품이나 이런 거하고 여러분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걸 발표한 겁니다. LLM 퍼포먼스 이블루에이션 대규모 언어 모델 성과 평가 코딩 분야 추론 분야 이런 것을 여러분들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대충 보더라도 야 이번에 치프 모델이 상당히 우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오픈소스 모델 가지고 개발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결코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T2 벤치 테스트에서는 치프 그룹의 AI가 87.4% 오픈 AI사가 82.7%인 겁니다. 과거 오픈 AI사의 GPT4급의 초거대 모델은 막대